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큰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상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사상자는 주로 불이 난 8층과 위층 9층의 객실,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호텔은 64개 객실이 있는데 소방은 CCTV 등을 토대로 불이 났을 당시 23명이 투숙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현장을 본 목격자는 화재 초반 건물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연기도 심하게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목격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시 한 45분쯤 막 남자가 막 살려주세요 엄청 크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밑에 에어매트 막 깔기 시작하더니 좀 있다가 이렇게 뛰어내리시고, 그러고 좀 있다가 그 남자분이랑 여자분으로 보이신 분이 뛰어내리시고 막 주변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막 비명소리 나더니 이제 다리를 다치신 것처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싣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빨리 구조하려고 막 후레쉬로 소방관분들이 그 객실 이곳저곳 막 비추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소리 지르고 좀 있다가는 한 8시쯤 돼서는 막 유리창도 깨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소방관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네. 불길이 막 엄청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불길이 보이는 거는 그 바라보고 우측 벽면에서 불길이 보일 정도로 불이 났었는데 그 연기가 되게 심했어요. 불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심하게 보이진 않았고. 불이 난 부천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7명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소방은 사망자 중 2명은 외부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숨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 그 요구조자분께서 그 밑으로 이제 뛰어내리면서 그게 좀 뒤집힌 걸로 이렇게 파악은 현재 되고 있는데,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제 노 관장이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 기일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의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등을 언급하며 김 이사장이 두 사람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의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게 된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어제 선고 이후 입장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노 관장이나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면서도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사법부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인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을 받은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해 왔습니다. 절기 처서였던 어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비공식적으로는 강원도 삼척교동이 39.1도까지 치솟았고 공식적으로도 동해시 38.5도, 강릉 37.4도까지 오르는 등 그제보다 1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기상청은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동쪽 지역의 기온이 오르는 팬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여름 전국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 21일 하루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3명이며 누적 환자 수는 3,0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날과 같은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악의 더위로 여겨지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이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7시 39분입니다. 810호 객실에서 시작된 불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가 총 19명이며 사망이 7명, 중상이 3명, 경상 9명입니다. 사상자들이 어디서 많이 발견됐냐? 8층과 9층에 객실 내부하고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2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명, 40대와 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8층 객실에서 소방이 설치한 1층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여자분이 가운데로 안 떨어지고 끝으로 떨어지가 에어매트가 이렇게 일자로 들려버린 거예요. 들린 상태에서 남자분이 부상자 12명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아래층으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연기가 순식간에 호텔 안을 가득 채워 피해가 컸던 거로 추정됩니다. 화점층이 8층으로 추정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연기가 많이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상자들은 순천향병원과 부천 성모병원, 인천 성모병원, 길병원, 다니엘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6곳에 분산 이송됐습니다. 불이 난 호텔엔 64개 객실이 있었는데 소방은 CCTV를 토대로 사고 당시 23명이 묵고 있던 거로 파악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4분 뒤 현장에 도착했고 첫 신고로부터 18분 만에 주변 5에서 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휘차와 펌프차 등 차량 70여 대와 소방관 등 16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 소방은 2시간 40여 분 만인 밤 10시 26분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사망 7명을 포함해 사상자 19명을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불은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이 질식해 피해가 커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 지점에서 가까운 호텔 8, 9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 등지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여성은 호텔 건물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특히 사망자 2명은 호텔에서 외부 지상에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이들이 호텔 내부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계단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이 난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데다 투숙객들도 건물에 익숙하지 않아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이나 인명피해가 커진 구체적인 이유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며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민경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사과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이사장도 이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부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고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이후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사과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어떤 것으로도 고통이 치유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본부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확정 판결 전에도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고심 단계에 있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노 관장이 위자료 강제 집행에 돌입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수십억 원대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공개 정보 유용 의혹 등이 불거졌던 김남국 전 의원을 검찰이 지난 20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첫 소환 조사인데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코인 이상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대량의 코인을 매매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6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이상거래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자금이 입법 로비의 대가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김 전 의원과 발행사와의 관계 등을 폭넓게 들여다봐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 등은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기초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혐의 적용이 까다롭고 보유했거나 거래한 코인의 규모가 크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수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정은 미뤄졌지만 회담 형식과 의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일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격리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여야 대표회담도 연기됐습니다. 회담 날짜까지 이 대표 상태가 호전되리라 장담치 어려운 만큼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조속한 피해를 바란다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회담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정은 미뤄졌지만 회담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생중계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등 여권 분열을 노린 의제만 제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민주당에서 공격의 포인트를 삼고 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지지 못해 회담의 내실보다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당 안에서의 정부 여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그 용산과의 어떤 관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여론전 속에도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 만남이 불발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실무회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양측은 구체적 협의 내용은 함구하면서도 절충점을 찾은 부분도 있고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이 회담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지만 이번 달 내로 회담이 성사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양측 모두 회담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된 셈인데 그만큼 양보 없는 기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 총장이 김 여사 처분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기 주례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면 보고에 며칠 앞서선 수사 결과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았지만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국민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재개 등을 청탁하기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선물과 청탁 시점이 차이가 큰 만큼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총장도 이런 수사 결과에 동의한다면 명품 가방 사건은 금방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앞서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불발되자 최 목사는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신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 신청건의 경우엔 설령 기각되더라도 검찰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심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수사팀의 결론은 일단 나왔지만 정확한 처분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 주 0.2% 오르며 6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티몬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피지사, 즉 지급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공적, 사적 연금을 하나라도 받는 사람의 월 평균 수급액이 65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여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라이더 단체와 가맹점주들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가 시장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30조 원에 육박하는 이자 이익을 거둬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통상정책 로드맵을 통해 경제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LG전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AI 활용 안전운행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LG전자 통근버스를 활용한 안전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절기 처서에 맞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무더위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가 초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일본으로 북상하는 10호 태풍이 열풍을 우리나라로 불어넣겠고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9월 초까지 무더위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가 꺾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절기처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습도가 더해지며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만 높였습니다. 8월 하순, 가을을 앞두고 있지만 거리 풍경은 민소매와 짧은 반바지, 여전히 한여름 풍경입니다. 네, 너무 덥습니다, 오늘. 작년 여름에는 이 정도로 막 덥고 습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데이트하기가 좀 어려워서 항상 실내 데이트만 찾느라 좀 애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너무 습해가지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식을 기미가 안 보이는 올여름 무더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0일 중기예보에서 33도 안팎의 폭염과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음 주 일요일인 9월 1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하는 9월 초까지도 지금과 같은 한여름 더위가 누그러들지 않는 셈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괌 동쪽 해상에서 새로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는 열풍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한낮 체감온도가 다시 35도를 웃돌고 밤사이 열대야도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6일과 27일 동풍이 강화되면 서쪽 지역에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가을로 접어드는 9월 전반에는 고온이, 후반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 한 달 내내 늦더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9월에도 초반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이례적 더위 기록이 초가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바닷물 온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하는 어류가 매일 수백만 마리나 불어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명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양식장.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조피볼락 등 양식장에서 기르는 물고기떼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고수온에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이 양식장이 있는 거제 이론 앞바다는 이번 달에 한때 최고 수온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어민들은 먹이량을 줄이거나 산소 공급기를 돌리는 것 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고수온이 지속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폐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광막 시설이라든지 산소 공급 장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해의 높은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양식장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 신고가 처음 들어온 건 지난 16일. 이후 거의 매일 100만 마리 넘게 폐사하더니 하루에만 무려 330만 마리 넘게 죽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1,466만 마리가 폐사해 200억 원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까지는 수온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수온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고수온 현상은 9월로 접어든 뒤 폭염이 잦아들어서야 한풀 꺾일 것으로 보여 어민들 속은 계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큰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사상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사상자는 주로 불이 난 8층과 위층, 9층의 객실과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호텔은 64개의 객실이 있는데 소방은 CCTV 등을 토대로 불이 났을 당시 23명이 투숙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불 자체가 아니라 유독가스, 즉 연기였습니다. 화재 현장 목격자들도 순식간에 연기가 퍼져나갔다고 입을 모아 말했는데 급박했던 순간을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객실에서 시작된 불은 침구를 태우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불꽃보다 연기가 먼저 퍼지며 호텔은 순식간에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는데 누가 저기 연기 난다고 여자분이랑 남자분 이렇게 외치시니까 저 막 큰일 났네 어쩌다면서 불꽃이 아니라 연기부터 보였어요.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막 객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오다가 한 20여 분 지나서 불꽃이 굉장히 심하게 솟구치고 나오더라고요. 곧이어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욱한 연기에 막혀 대피하지 못한 숙박객들은 급기야 객실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8층 창문에서 남자분 한 분이 살려주세요 807호예요 살려주세요 807호래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5분 정도 있다가 에어매트를 피더라고요. 곧이어 객실을 수색한 소방대원들이 사상자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대원분들이 저기 빌라뿐만 아니라 복도에서도 유리창을 깨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러나 의식 없이 실려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늘었습니다. 한 3분 봤어요. 지금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굉장히 긴박하게 이 소방대원분들이 심폐소생 하시면서 옮겨지시더라고 한 분은. 불은 아래층까지 번지지 않았지만 발화점인 8층에 이어 9층까지 퍼진 유독가스가 문제였습니다. 8층, 9층에 연기 많이 나고 있었어요. 그 불꽃은 안 보였어요? 불꽃은 안 보였었어요. 소방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물을 뿌렸지만 객실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연기 확산을 막지 못한 거로 추정됩니다. 사망자는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입니다. 연령대가요, 20대가 1명, 남자 1명, 여자 2명. 호텔 안에 있던 소화기로는 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오전 기준 해당 학교의 확진자 수가 전교생의 30%에 이르는 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 지난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뒤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만에 49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학생 가운데 11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8명 중 34명은 등교 중지된 상태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개인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무릎 부상 등을 언급하며 낡은 관행은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서울의 한 호텔로 초청했습니다.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부터 12년 만에 한국 수영 메달 주인공 김우민 선수까지 종합 파리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둔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메달을 딴 선수와 따지 못한 선수들 모두 이름과 종목, 경기 장면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보면서 마지막에 슛 오프 할 때는 의자에서 도저히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윤 대통령은 특히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무릎 부상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은 이번 행사에서 올림픽 메달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팀 코리아 문구가 새겨진 이른바 국민감사 메달로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와 지도자 234명 모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올림픽이 끝난 뒤 대통령이 기념 메달을 증정한 것은 역대 최초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과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수여자로 함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계기로 정부와 광복회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이전부터 검토해오던 사안이라는 게 보훈부의 설명인데 광복회는 후손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할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공법단체는 모두 17개, 호국 분야가 10개, 민주 분야는 6개, 독립 분야는 1개입니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1개는 1965년 설립한 광복회가 유일한데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다만 추가 지정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다른 단체들이 계속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 분야 공법단체 지정을 요청해온 순국선열유족회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법단체 추가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대통령실이 지시를 내려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어서 추가 지정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덧붙여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에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5.18 관련 3개 단체가 민주 분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광복회는 정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나선다면 60년 만에 광복회의 법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자 후손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인터파크 커머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의 비공개 신문을 진행합니다. 신문에는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데 팀F 때와 달리 별도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는 지난 16일 자율구조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의 2심 선고가 열립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을 다투는 재판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꾸미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는 진행될 예정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임금 체납에 반발하며 분신에 숨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 체납 해결과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홀로 시위를 벌인 지 227일째 되던 날,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앞에서 분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방 씨의 죽음에 1심 법원은 운수회사 대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법정에서 피해자를 일부러 폭행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전후 사정을 볼 때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상당한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정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사안을 중대사건으로 봤고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중형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임금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멸시와 폭행 등으로 괴롭혀 방 씨를 분신으로 내몰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실형이 나와 다행이라면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아빠에 대해 미안함도 표현을 안 하고 있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로 가식적인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진짜 꼭 반성하는 날까지 진짜 더 큰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노동혐오 범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임금 체불을 당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된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운수회사를 포함해 같은 그룹에 소속된 21개 택시회사는 모두 완전 월급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 씨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지만 사측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여전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개월 전 쿠팡 새벽 로켓 배송을 해오던 40대 택배기사가 심야 배송을 마치고 집에서 숨졌습니다. 유족은 쿠팡 CLS가 택배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과로사의 책임이 있다며 쿠팡 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 기사로 1년 넘게 일하던 41살 아들이 새벽 일을 마치고 돌연 집에서 쓰러져 숨졌다는 소식에 급하게 해외에서 돌아온 아버지. 아이 넷을 키우면서 힘든 내색 하나하나던 아들의 생전 업무 강도를 전해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에 엿새를 꼬박 일했고요. 더구나 야간 일인데 야간 보통 1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쿠팡 CLS 남양주 지역 대리점에서 고인이 담당하던 배송 지역은 20km가량 떨어진 서울 상봉동 일대. 심야에만 3차례 로켓 배송을 신청한 가구를 돌며 왕복한 거리는 최소 100km 이상, 하루 평균 배송한 물품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쉴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참고 해야 된다. 유족은 쿠팡 CLS에 과로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인은 쿠팡 자회사 쿠팡 CLS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 소속이었지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건 쿠팡 CLS라는 겁니다. 정 씨는 택배 차량을 몰아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 그날 가지고 나가는 물품 개수도 빠짐없이 쿠팡 CLS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다른 지역 물품까지 배송해달라는 쿠팡 CLS 측의 추가 업무 지시엔 알겠다며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한 기록도 있습니다. 또 반품을 회수해 오라거나 고객이 내놓은 배송용 가방을 챙겨오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도 이행해야 했습니다. 아침 7시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과로사의 원인과 책임은 쿠팡 CLS에 있습니다. 쿠팡 CLS 측은 취재진이 유족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배송기사 등의 업무가 몰리지 않게끔 작업 시간 등을 관리할 것을 협력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족과 택배노조는 쿠팡 CLS가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했다며 쿠팡 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에 연예인이나 정치인뿐 아니라 재벌 총수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출렁이는 등 피해가 크지만 정작 유포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사망설이 사설 정보지를 넘어 유튜브까지 퍼졌습니다. 난데없는 허위 정보였지만 계열사 주가가 크게 요동치면서 현대모비스는 결국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공시까지 띄었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SK 최태원 회장도 가짜뉴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선
회장 해임설부터 구속 수사설까지 온갖 괴소문이 난무했습니다. 모두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특정 영상은 조회수가 25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 삼성전자는 1조 원대 웨이퍼 폐기설에 시달리며 8만 원대 주가가 무너졌고 지난해 유튜브에선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속인 단큰 사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특명으로 이 코인을 무료로 지급까지 하면서 이 코인 앞으로 5,000% 상승은 시작입니다. 이처럼 연예인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들도 가짜뉴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위 정보가 당사자를 넘어 기업과 소액주주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널리 퍼지게 되면은 단기간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요. 소액 투자자들이 보통 단기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따라 손실을 볼 계기도 많아가지고 정보에 노이즈를 많이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포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최근 유튜버 찌양 협박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유명세를 노린 악의적 뉴스가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유포자의 이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엔 기름때나 오염물질이 묻기 쉬운데요. 일반 세탁소에선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기 안산과 시흥에 이어 파주에서도 작업복 전문 세탁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안산 블루밍 세탁소. 세탁물 수거 차량이 하루에 2번 반월 산업단지를 돌며 빨랫감을 가져옵니다. 대부분 기름때나 화학물질이 묻어 있어서 일반 세탁소에 맡길 수 없는 작업복들입니다. 특수약품으로 오염 부분을 100% 제거한 후 건조기를 통해 뽀송뽀송하게 말립니다. 하복과 동복 세탁기가 각각 1,000원과 2,000원으로 시중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까지 해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작업복이 두껍고 일반 세탁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깔끔하게 기름때라든지 지저분한 걸 세탁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호응 속에 지난해 개점 당시 8개에 불과하던 거래처가 1년 만에 178개로 늘었습니다. 비록 작업복을 가져오지만은 신사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안산과 시흥에 이어 소규모 산업단지가 많은 파주에도 지난달 3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3대씩 갖추어 한 번에 240벌의 작업복을 빨 수 있습니다. 또 세탁소 내부에 전용 작업 공간과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작업자들의 근무 여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경기 남북부에 균형 있는 노동자 복지 정책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루밍 세탁소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주 블루밍 세탁소는 올해 50개, 내년엔 200개 사업장까지 거래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 멤버인 도경동이 대통령배 대회에서 대표팀에서 함께 활약했던 박상원을 결승에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상욱과 고본길 등 파리에서 함께 대표팀의 3회 연속 우승을 이끈 선수들도 모두 4강에 진출해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선 전하영이 올림픽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최세빈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31년 전 개봉했던 영화 서편제. 지금도 흔치 않은 소재인 판소리를 주제로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일으켰지만 판소리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당시 여주인공 역으로 주목을 받은 오정혜 씨는 우리 소리가 사랑받기 위해선 당장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정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편제. 득음을 위해 딸의 눈을 멀게 한 아비 등 우리 소리의 애환을 담아낸 이 작품에서 신의 국악인 오정혜 씨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이 해외 영화제에 나갔을 때 왜 너네는 서구적인 외모의 여주인공만 쓰느냐는, 제가 워낙 얼굴도 크고 눈도 막 조그만 게 판소리를 하니까 쟤 좀 찾아봐라 이렇게. 판소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최연소 장원을 차지한 오 씨. 명창 김소희 선생의 마지막 제자로 발탁돼 밟았던 혹독한 과정이 비운의 여주인공 송화 역할에서 꽃을 피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선생님 댁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없어요. 약간 상해도 한번 이렇게 덮어서 그걸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먹어서 웬만큼 상한 걸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거예요. 영화를 인연으로 만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도 받았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그 누구도 주례를 안 하셨는데 몇십 년 만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선생님한테 민폐를 끼쳤구나. 오 씨도 우리 가락이 돈과 명성을 가져다 줄까 계산기를 두드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수로 전향한 후배들의 활약이 반갑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로트가 대중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라면 그 친구가 했던 소리를 슬쩍 꺼냈을 때 훨씬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거든요. 다만 공짜표는 없애야 한다는 쓴소리도 던졌습니다. 초대권은 무대가 죽어가는 현상을 만드는 첫걸음이거든요. 공짜 없이 내 시간, 내 돈을 들여 만나는 그 공연으로 첫 시작을 한다면 우리 음악 분명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국악은 숙제가 아닌 음악이다. 우리 가락의 재부흥기를 꿈꾸는 오정혜 씨의 이야기는 오늘 밤 11시 10분 YTN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조정석 주연의 영화 파일럿이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파일럿은 그제 4만 1000여 명을 동원해 관객 수 400만 5,48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국 영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늘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평균의 1.3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떴다고요? 여름 성수기인 지난달 극장가에서 손익분기점이 관객 200만 명 안팎인 중급 규모의 영화가 잇따라 흥행하면서 한국 영화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7월 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는 56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9% 늘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데뷔곡 휘파람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9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오후 2시쯤 조회수가 9억 회를 넘어섰다며 영상 공개 이후 약 8년 만의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휘파람은 발매 당시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16일 연속 정상을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성과를 남긴 바 있습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10편의 9억 조회수 영상을 갖게 됐고 이들의 억대 조회수 영상은 모두 합해 46편에 달합니다. 올여름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이달 들어서만 무려 6번이나 경신됐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더워 냉방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로 지열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각종 농수산물을 파는 서울 가락물. 무더운 바깥과 달리 내부는 시원한데 전체 냉방의 4분의 1은 지열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열 냉난방은 물광과 완충제로 쌓인 파이프를 땅속 200m까지 박은 뒤 물을 순환시켜 작동합니다. 물이 지열 덕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여름엔 뜨거운 공기를 식히고 겨울엔 찬 공기를 덮여주는 겁니다. 냉난방 비용이 30% 정도 줄고 탄소도 없는 데다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아서 다음 달 준공하는 채소동은 아예 일반 에어컨 없이 100% 지열 냉난방만 사용합니다. 비용이 한 달에 한 2,500만 원 정도의 전기 사용량이 절감이 되고요. 외부에 있는 실외기 같은 경우는 열 때문에 그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열은 땅속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없고 해서 서울시는 이런 지열 냉난방을 대형 상업용 건축물부터 확대해 나갑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이달에만 6번이나 경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비주거 건축물들이 쓰는 막대한 냉난방 에너지를 탄소 없는 친환경 재생열로 대체하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건물 에너지에서 소비량이 한 약 59%가 지금 그 냉난방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화석률을 줄이기 위한 재생열 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시는 내년부터 주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비거주 건축물은 재생열 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게 하고 건축별이 아닌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서울형 모델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시 최초의 미디어마트 특화 미술관이자 서남권 첫 공립미술관이 내년 7월 개관합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공원 속 미래형 미술관으로서 혁신적인 미디어아트 전시는 물론 미디어아트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융복합 예술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미술관 내부가 미디어아트 전시에 적합한 가변 공간으로 구성되고 그 속에서 시민과 예술이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51개국에서 온 슈퍼모델 100여 명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 슈퍼 탤런트 오브 더 월드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막했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슈퍼모델들의 활동을 통해 세계에 강원도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승자가 결정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 기간에 클래식 공연과 K-팝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특히 철원과 정선, 강릉, 대관령 등 강원 지역 도시에서 세계 51개국을 대표하는 모델들의 런웨이를 감상할 수 있는 패션쇼도 진행됩니다. 8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난 밤 사이에도 기록적인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네, 올여름은 태풍 매직도 처서 매직도 통하지 않는 기나긴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도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나며 총 열대야 일수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제주도는 열대야 연속 일수 39일로 역대 2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25도를 웃도는 밤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현재 강릉 29.5도, 부산 2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2도, 강릉 36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정말 기록적인 나날의 연속인데 이번 주말에도 심한 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 내일은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대조기가 겹치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전북,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